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세권 계속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세권 개념과 성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권 성립을 위해서는 첫째,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세금 관련해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쪽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전세금에서 동그라미 3번. 자, 보시면 전세권 성립되고 나서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세 관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라고 되어 있죠. 승계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형태가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소유자가 갑이었고요. 자,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까지 하면 을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자, 근데 문제는 아직 전세권 존속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기간 자체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마치면 부동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을 제3자 혹은 뭐 신소유자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때 만약에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한다면, 병이 을한테 나가래요. 그럼 을은 나가야 돼요, 대항을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입니다. 지금 우리 물권법 보고 있죠. 자, 이게 물권이고, 물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절대권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은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한테다가도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권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건 기존에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었죠. 처음에 계약을 해서 빌려준 사람 설정자가 갑이었는데 이 설정자 지위가 병한테로 승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세 관계가, 계약 관계가 을과 병 사이에서 이어지게 된다. 계약 자체가 이어져야, 그럼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서 전세금 달라고 을은 갑한테다가 청구하는 게 맞겠어요? 병한테 청구하는 게 맞겠어요? 병한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둘째 줄 보세요. 자, 둘째 줄에 따라서 이유를 보시면은 전세금 반환 의무요.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서 을한테다가 전세금 빼줘야 되죠. 그 의무가 신소유자한테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병. 병에게 그 의무가 승계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구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구소유자라고 하면은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이 지고 있었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세권자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5번에 보시면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존속기간 확인 좀 해보자. 자, 일단 먼저 312조를 보면 전세권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장기입니다. 최장기.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몇 년을 못 넘겨요? 10년을 못 넘깁니다. 만약에 10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했다면 10년짜리로 된다는 거죠. 못 넘겨요, 10년을. 자, 근데 2항 내려가 보시면 건물 전세권에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자동 1년으로 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최단기죠. 아무리 짧게 하고 싶어도 1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토지 전세라고요, 건물 전세라고요. 건물 전세가 그렇다는 거죠. 건물 전세. 바꿔 말하면 토지 전세에서는 최단기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 전세 계약을 했을 때는 1년보다 짧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토지 전세가 있고요. 토지 전세. 그 다음에 건물 전세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건물 전세 계약을 하면서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기간은 자동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으로 되는 거예요. 1년. 네? 1년으로 돼요. 왜냐면 최단기 규정을 봤을 때 건물 전세에서 최단기 몇 년이라고요? 1년. 그래서 건물 전세 계약을 했는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1년짜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에서 토지 전세 계약을 했는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기간 없는 전세가 돼요. 왜냐면 토지 전세는 최단기 규정이 민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개월로 하셔도 되고 3개월로 하셔도 되고 기간을 안 정하면 그냥 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1항에서 봤었던 최장기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10년 못 넘긴다 그랬죠. 아까 1항에서의 전세는 토지 전세 말하는 거예요. 건물 전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지금? 토지라고 돼 있어요.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강전세라고 돼 있죠. 강전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장기는 토지도 최장기가 10년이고 건물도 최장기가 10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최장기 제한은 토지 건물이 다 받는 거지만 최단기 규정은 건물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건물 전세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 또 있는데요. 밑에 4항으로 내려갑니다. 4항에 보시면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입니다. 전세권자한테다가 갱신 거절의 통지 줄칩니다. 갱신 거절 통지. 갱신을 한다고요? 갱신 거절하겠다고요? 갱신 거절하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나가라는 거죠.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나가랍니다. 갱신 거절 통지. 자,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여기서 조건 변경은 대부분 전세금 좀 올리자는 내용이겠죠.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 갱신 안 한다 라는 그런 뜻의 통지. 이런 통지들을 했다고요? 하지 않으셨다고요? 안 했다. 이렇게 나가라고 안 했다. 전세금 올리자고도 안 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건 나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기간을 기간 약정을 1년으로 했다. 1년. 자, 기간 약정을 1년으로 하고 을이 갑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건물 전세권. 최단기가 1년이니까 1년 약정해도 되죠? 괜찮아요. 1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이 시작되고, 자, 계약이 시작돼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1년째가 됐습니다. 1년째가 됐을 때 결국 기간이 만료되겠죠. 이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부터 몇 월 전까지요? 1월 전까지. 6개월 전, 1월 전 사이 요 기간 있죠. 요 노란 색깔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갑 쪽에서 을한테 나가라고 했다고요? 그런 말이 없었다고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전세금 올리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는 을한테 나가라는 거다, 안 나가도 된다는 거다. 안 나가도 된다가 돼.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후는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법정갱신, 계약이 갱신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갱신이 당사자 합의로 지금 갱신된 거예요? 법의 규정대로 갱신된 거예요? 규정대로 갱신된 거죠. 그래서 무슨 갱신이라 그래요? 법정갱신.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죠. 187조.
187조 법률 규정. 그럼 또 묻겠습니다. 법정갱신이 될 때,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그 효력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죠. 등기 없이도 연장이 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겁니다. 처음에 최초에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이 갑한테 줬던 전세금이 만약에 3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억. 그럼 그 전에 전세 계약할 때 3억짜리 전세 계약을 했고 요건 갖춰가지고 법정갱신 되었다면 법정갱신이 된 그 전세 계약에서도 전세금은 얼마겠어요? 3억이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다. 맞나요? 예, 3억짜리로 갱신된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죠? 기간은 몇 년짜리로 된다? 1년으로 된다? 2년으로 된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전에 했던 거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걸로 봐요. 기간이 없다는 거죠.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가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거죠? 끝을 알 수 없어요. 10년이 넘어가도 계속해서 나가라고 안 하죠. 그럼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10년 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거죠.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양 당사자 언제든지 갑이 됐든지 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나가라고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없다는 건 갑한테도 을한테도 책임 없다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야 나가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을이 나 나갈래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언제부터 나간다고 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요, 야 나간다, 나 간다 해도 되고요. 갑이 을한테 야 나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끝나면, 전세가 바로 끝나면은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되고 이사할 집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 통고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요게 됐을 때 6개월 후, 6개월의 시간을 줘야 6개월 후에 결국 전세권은 종료가 된다. 라는 내용. 자,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사항 보고 있었죠. 자, 첫째 줄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건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전세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전세에서 적용돼요? 건물 전세에서 적용돼요. 자, 첫 번째 건물 전세에서. 자, 그리고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라는 거죠. 만료 전 6개월, 1개월. 요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가 별 말씀이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줄 보시면 기간 만료됐을 때 전에 했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뒷문장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기간만큼,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아요. 기간만큼은 몇 년으로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 없는 전세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단락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단락. 건물 전세 법정갱신 확인하시고요. 둘째 줄에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써놨죠. 책 쓴 사람이요.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 안 된다고. 법정갱신 토지에서만 돼요? 건물에서만 돼요? 건물에서만 됩니다. 5번 단락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된다고요. 왜 등기 안 해도 되죠? 법률 규정이라서. 하여간 이 법정자 나오면, 법정자 등장하면은 무조건 법률 규정이죠.
그럼 무조건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6번. 당사자가 기간 약정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기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각 당사자. 여기서 각 당사자는 설정자도 포함되고 전세권자도 다 포함되겠죠. 둘 다 언제든지 전세권에 있어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셔도 된다. 근데 바로 끝난다. 6개월 후에 끝난다. 6개월 후에 끝난다까지.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된다.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서 다 물어봐요. 법정갱신 관련해가지고요. 6가지. 자, 다음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갑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에서 3번에 보시면 전세권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자, 306조를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 혹은 담보 제공 가능하다 그러죠. 여기서 담보 제공을 한다는 거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시면은 전전세 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어. 둘째, 전세권을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요. 셋째, 전전세 해도 되고요. 임대차 해도 된다. 이게 다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요.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와 있을 때 이 전세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전세권 있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다가 뭐 해도 돼요? 첫째, 양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병한테 전세권 넘겨요. 넘겨버려.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듯이 전세권도 이전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사고 팔아요. 네? 전세권 팝니다. 그러면은 병이 전세권 사서 전세권자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을이 전세권 들고 은행 가가지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말고 전세권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을이 지금 전세 계약을 해서 부동산 빌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빌려 쓰고 있는 그 부동산에 다시 전세를 해요. 딴 사람한테 다시 전세해서 빌려줘요. 그거를 전전세라 그래요. 전전세. 아니면 임대차로 빌려줘도 된다는 거죠. 임대차로 빌려주고 월세 받아 챙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 4가지를 가리켜서 전세권자한테 처분권,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렇게 전세권자가 양도, 저당권 설정, 전전세, 임대를 하면은 설정자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냥 싫어한다. 그냥 싫어한다 그랬죠.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처음에 애초에 이 전세 계약을 할 때부터 처분하지 마라. 처분을 하지 말아라. 금지 특약 넣는다는 거예요. 처분 금지 특약을 넣는데요. 그럼 을은 특약 넣지 말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특약 들어갔어요. 처분하지 않게. 특약 들어가도 이거 처분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럼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특약이 유효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약이 유효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언젠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지상권에서. 지상권에서는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입니다. 지상권에서. 기억나세요? 앞으로 가보자. 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 앞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상권에서 이거 어디에 나왔었던 거냐면은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 와보시면은 176 지상권에 있어서의 처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5번 단락 보세요. 동그라미 5번 단락.
지상권 양도성 절대적 보장되고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뒷문장 보시면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지상권 양도를 한다거나 지상권에다가 뭐 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임대차를 한다거나 해도 된다는 거죠.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할 때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동의 안 받고 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전세권자는 양도, 저당권 설정, 전전세, 임대 이런 거 할 때 갑한테다가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돼.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일단 처분권은 보장이 된다고요.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동의 안 받고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설정자 쪽에서 밑에 6번 내려갑니다. 밑에 6번 지상권에 있어서는 야, 너 처분하지 마라. 양도 금지 특약을 넣어놨었죠. 그래도 처분해도 된다는 거죠. 양도 금지 특약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라고 했습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특약 넣어도 백날 천하 넣어봐라. 근데 이게 전세권에서는요. 자, 돌아갑니다. 194페이지 돌아갑니다. 자, 194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아까 봤던 3번의 전세권 처분 있죠. 아까 306조를 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뒷문장을 보세요. 설정 행위로 금지시켰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같은 경우도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도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나 전전세나 임대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설정 계약 당시에 처분 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그럼 못하게 된다는 거죠. 특약이 유효해요. 유효. 자, 4번으로 내려갑니다. 전세권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309조를 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가 지금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자. 만약에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을이 전세로 들어왔어요.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진짜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려요. 보일러를 수리한 거예요. 그럼 수리비가 나오잖아요. 보일러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 비용을 갑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 의무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다고요? 전세권자한테 있다고요? 이게 전세권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비죠. 필요비. 목적물 현상 유지 비용이죠. 필요비를 청구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가 아니고 자, A하고 B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B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임차권 같은 경우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가요 임대인한테 있습니다. 얘한테 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보일러 고장 났어요. 보일러 수리해달래요. 그러면은 주인이 해줘야 돼요. 스스로 수리하셔야 돼요. 주인이 해줘야 된다고 임대차에서는요.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필요비를 내 돈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필요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전세권자나 임차인이나 둘 다 유익비 같은 경우는 다 청구 가능해요. 유익비요. 근데 필요비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밑에 310조 보세요. 310조 1항에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둘째 줄의 유익비입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했다는 거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목적물 가액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면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소유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 혹은 증가액 둘 중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비 청구는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고요?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8번 보죠. 8번 뒤에 8번에 보시면은 부속물에 관한 매수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부속물이라는 거는 합쳐진 거 말하는 거예요? 안 합쳐진 거 말하는 거예요? 안 합쳐진 거 말하는 거죠. 안 합쳐진 거 말하는 거죠.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갑이 건물 가지고 있었죠.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을이 이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들어가서 을이 이 건물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거죠. 에어컨 설치했어요. 그럼 에어컨은 건물하고 합쳐져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합물이다, 부속물이다? 예? 부속물이에요. 에어컨은 부속물이고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 부속물을 사가시라고. 네가 사가시라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그럼 갑은 에어컨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사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 형성권이에요. 자,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요? 이거 형성권입니다. 그럼 갑은 사기 싫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야 된다는 거죠. 거절 불가라. 다 낡아 빠진 에어컨. 사기 싫죠?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하고 매매 계약이 만들어져 버려요. 예전에 우리 상가에 목사님께서, 네? 우리 상가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교회가 힘드셔가지고 이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딴 데 교회 좀 옮기겠다. 개척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2층 한 3개 호실 쓰시면서 에어컨을 6대를 설치하셨어요. 한 호실마다 2개씩 설치하셨어요.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 와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 그죠?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사기 싫었다고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요건 필요. 만약에 아무 때나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신도들한테 에어컨 다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 에어컨 다 들고 와가지고 한 200대 설치한 다음에 다 팔아 넘깁니까? 그럼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건이. 이 무슨 요건 필요하냐면은, 첫째.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은, 첫째. 동의를 받고 설치했건. 네? 동의를 받고 설치한 에어컨이거나 아니면은 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그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동의받고 설치하신 것도 아니셨고, 그죠? 그리고 저한테 매수해서 들어가신 것도 아니셨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겁나는 건 이 요건을 갖췄다면, 이 요건을 갖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매수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거절 못했겠죠. 근데 요건을 못 갖추셨다고요. 네. 그래서 안 산다 그랬어요. 안 산다. 다 뜯어가시라. 네, 낡아 빠진 거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계시려나?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단락.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했을 때 전세권자 거절 못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매수 청구 전세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정자가 해도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에어컨을 뜯어가려고 할 때 주인이 팔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 전세권자는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던 것이거나 아니면은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다는 거죠. 이 경우 이렇게 둘 중 한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2번하고 3번에다 써놓으세요. 형성권이라고. 형성권. 거절 불가.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요건 갖춰서 매수 청구 들어오면 난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매수 청구하지 말자. 매수 청구하지 않기로 금지 특약을 넣는다. 매수 청구 금지 특약을 넣어도 요건 갖추면은 매수 청구 가능한 거예요. 특약이 무효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거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금지 특약 무효. 예?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9번을 보시면요. 토지 전세권자는 땅을 빌린 사람이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상권에서 봤던 거죠. 이거는 첫 번째로 먼저 갱신 청구하고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8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9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 있죠. 이 둘의 공통점, 둘 다 형성권입니다. 둘 다 무슨 권? 형성권. 그리고 둘 다 강행 규정이에요. 둘 다 형성권, 둘 다 강행 규정. 여기까지가 전세권자의 권리들이었습니다. 전세권자 권리. 목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세가 끝나가는 마당에 자, 목차를 지금에서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전세권에서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개념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첫째, 전세권의 성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전세권이 성립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 들어가고 등기도 하시고. 자,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 최장기 몇 년이라고요? 최장기 10년이죠. 10년. 그리고 최단기는 건물 전세일 때 1년. 둘째,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 제가 여기서 열심히 설명드린 요것들이 다 전세권자 권리들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권리가 뭐였냐? 첫 번째 권리가 전세권자한테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도 전세권 주장 가능하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전세권자한테는 처분권이 보장된다. 물론 처분금지 특약을 넣어가지고 금지시킬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보장은 된다는 거죠. 셋째,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뭐는 청구 가능하다고요?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다. 세 번째 권리. 네 번째, 건물 전세 들어갔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부속물 매수죠. 부속물 매수죠. 다섯 번째가 지상물 매수죠. 이건 전세권자 권리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이제 특수한 효력들도 있는데요. 자, 일단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자, 196페이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7번에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보시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 땅의 건물이라고요? 남의 땅 건물이라고요? 남의 땅 건물이라고요. 참고로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려면은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갑거거든요. 토지가 갑거예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을 거예요. 그럼 을은 지금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을이 그 전에 아마도 갑하고와의 사이에서 뭐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거 해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지상권이 아니더라도, 그게 지상권이 아니더라도 뭐 토지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이러한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자, 근데 이렇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을이 소유한 이 건물에 전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 안 주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경매 청구할 때 얘가 전세금 못 받아서 경매 청구할 때 땅을 경매 청구해요? 건물을 경매 청구해요? 건물을 경매 청구하죠. 건물. 왜냐면 이 전세가 토지 전세라서 건물 전세라서 건물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전세금을 안 주면은 이 건물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다가 경매 신청합니다. 건물이 경매되면 낙찰되겠죠. 을이 소유하던 이 건물이 낙찰돼가지고 정이 건물을 경락받게 될 거라. 근데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갑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토지 사용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묶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 지상 건물하고 토지 사용권 있죠. 이게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건물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토지 사용권, 얘 같은 경우는 종된 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에다가 경매 청구해서 낙찰받아. 얘가 땅을 낙찰받았어요?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건물을 낙찰받았죠? 그러면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두 같이 받아요? 예,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도 경락인이 자연스럽게 낙찰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었으면 그 지상권이 낙찰받은 정한테 이전되는 것이고, 그 토지 사용권이 토지 임차권이었다라고 해도 그게 낙찰받은 사람한테다가 이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 타인의 토지 위건물 전세권자의 그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에도, 여기에까지도 그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고 얘기해요. 효력이 토지 사용권에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했고 거기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면은 그때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에까지 그 효력이 다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오른쪽 가서 11번 보세요. 11번. 건물의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권자가 전부를 빌렸다고요? 일부만 빌렸다고요? 일부만 빌렸다는 거죠. 일부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한 동짜리 건물이잖아. 그죠? 물건 몇 개예요? 물건 한 개죠. 한 개. 물건 하나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집을 소유하고 있죠. 할머니가 집을 소유하신 상태에서 을이 전세로 들어왔다. 근데 당시에 할머니 방이 이렇게 있고 할머니 방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창고가 자그마한 창고 조그마한 방이 한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방 한 칸에 을이 전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부 전세 들어가도 됩니까? 방 한 칸 전세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용익물권은 빌리는 거기 때문에 물건 일부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지금 일부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일부 전세. 방 한 칸. 방 한 칸. 제가 저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네? 저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일부 전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방 한 칸. 네? 방 한 칸. 당시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네? 할머니셨다고, 이 할머니. 부엌에서 제가 이렇게 뭐 라면이라도 한 개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네? 부엌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너는 지금 무슨 전세라서? 너 방 전세라서, 방 전세라. 그래서 할머니가 특별히 화장실은 쓰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은 쓰게 해주시겠다. 근데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안 된대요. 세탁기는 안 돼. 그럼 세탁기 저 어떻게 빨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하시라고. 네가 알아서. 에? 교회 다니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만약에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세금 안 준다면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이 집 전부를 통째로 경매 신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시험에서.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일부 전세 효력은, 전세권 효력은 집 전체에 미쳐요? 방 한 칸에 미쳐요? 방 한 칸에만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경매 청구하셔야 되죠? 네? 방만 경매 신청.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만 경매 신청. 그것도 안 되죠, 지금. 방이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만 경매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기다려요. 네? 이 집에는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할머니 돈 갚으세요 하면서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다면, 그래서 낙찰이 됐다면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을과 병을 비교했을 때 지금 순서 자체가 전세권자 1번, 저당권자 2번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경매 청구를 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못했지만 나중에 우선 변제 배당받을 때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을 때는 매각대금 전부를 놓고 순서에 맞춰갖고 우선 변제 받는 건 가능하다.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선 변제권 행사는 전부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거죠. 저당권도 없으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 을이 이 전세계약 했잖아요. 전세계약이 끝났으니까 이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채권이죠. 채권. 이 채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송 걸어야 돼요. 소송. 반환 청구 소송. 소송 걸고 판결 받아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하는,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이때 같은 경우는 저 집 전체 있죠? 전부 경매 신청 가능한 거예요. 예? 판결 받으면 판결 받. 지금 전부 경매 청구 안 된다는 거는 임의 경매 말하는 거예요. 임의 경매. 경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판결문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청구하는 임의 경매가 있어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분들이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다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강제경매라고 그러는 거죠. 강제경매. 그러니까 절차가 좀 다른 거예요. 절차가 달라요. 절차. 예? 예. 근데 이거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이거는 안 물어봐. 근데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려요. 괜히 얘기했나? 더 머리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랑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은 법원 앞에 가서 바로 전화해도 돼요. 법원 앞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세금을 안 넣으시면 바로 경매 신청할게요. 그게 가능하다고. 무슨 경매가? 임의경매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물론 지금은 요 사례에서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요 강제경매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소송 걸고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요 기간이. 자, 소송 걸고 판결 받고 요 기간이 젠장 한 6개월쯤 걸린다고 치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시간이 소요돼.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달라고 보세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된다고요. 그건 된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는 2번입니다. 전부 뭐는 못 한다고요? 경매 청구는 못 한다. 그럼 이런 논리대로 이런 걸 생각해요. 빌라가 있어.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있고. 3층짜리라고. 3층짜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302호. 자, 302호를 을이 전세로 들어갔어요. (302호에) 전세 들어갔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전부 전세 들어간 거예요, 일부 전세 들어간 거예요? 일부 전세 들어간 거죠. 맞아요. 이것도 일부 전세죠. 물건 몇 개예요? 네? 한 동짜리 건물. 이해되세요? 일부 전세.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주인께서 전세금 안 주시면 302호 전세권자가 302호에 대해서, 내가 살던 302호에 대해서 경매 청구, 임의경매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예?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이 차이를요. 야,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면 안타까워. 혹시 모르실까봐.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3층짜리 빌라잖아요. 근데 요 빌라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면은 이 한 동이 전체 한 개 물건이에요. 몇 개 물건? 이게 한 개라니까요. 한 개. 물건 한 개입니다. 한 개. 아니 저는 302호에 살고 있었는데 302호 따로따로 아닙니까? 아니 따로따로 아니에요. 다가구는 그렇다고. 그럼 이 경우는 저 302호 경매 청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 그 논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요. 이 건물이 다 세대 건물이에요. 그러면 각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물건 몇 개인 거예요? 6개인 거예요. 그럼 요 경우는 저 302호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다세대 들어가야 돼요? 다가구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다세대 들어가셔야 돼요. 다세대 여기에 들어가셔야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다른 호시라고는 상관없이 경매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 호실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다세대는 그렇다고. 이해되세요? 근데 다가구 들어가면은 나중에 경매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경매된다고 해도 이 한 동 전체가 다 경매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있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줄 서 있으면은 돈을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전세 사기 당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가구예요.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가구 전세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다가구에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다가구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월세로 들어가세요. 월세. 네? 보증금 적게. 화이팅. 자,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97페이지 밑에 예제 문제 풀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전세금을 지급하는 거. 전세권 성립 요소 맞죠? 그쵸? 전세금 들어가야죠. 2번입니다. 당사자가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 설정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인도받지 않았던 사건이죠. 목적물을 인도받진 않으셨어요. 근데 둘째 줄 보세요.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거는 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은 전세권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된다 그랬죠. 5번입니다. 법정갱신이네요. 그 다음 무슨 표현 보이죠? 어떤 표현 보이세요? 등기 없이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번입니다. 전세권 존속 중에 목적물 소유권 양도가 되죠.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맞습니까? 지위가 승계된다. 계약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자, 5번입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일부 전세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하는 거는 일단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2번도 풀어볼게요. 전세권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에 목적물 인도시키는 거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세권 성립 요소는 인도가 아니라 설정 계약, 전세금, 그리고 등기였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어요. 남의 땅 위의 건물이죠. 이때 그 전세권 효력은 타인 토지 위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상권, 이거 토지 사용권 말하는 거죠. 여기에까지도 그 효력은 미칩니다. 3번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해버리는 거 있죠. 이러면 이건 전세가 아니에요.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하고 수선을 해야 되죠. 수선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수선은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거다, 전세권자가 하는 거다? 보일러를 전세권 설정자가 해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그럼 4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5번입니다. 법정갱신. 5번 법정갱신. 그리고 이어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 나오죠. 틀린 거죠. 등기 없이도 되니까요. 2번이 옳았습니다. 자, 용익물건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오른쪽에 담보물건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